로보스 인더스트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랑 일하실래요? 저 뒤에서 따뜻한 패딩 썼어요. 저와 함께 지내시죠. 이게 오는 따뜻한 패딩 딜샷. 아유,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너무 추워졌어. 네. 만약에 여러분 집에 검정색 패딩이 있다면 감독님과 저처럼 그레이와 카키색 컬러를 올 시즌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면 다 한 번씩 춤췄는데. 맞아, 신고식. 안 쳤잖아요. 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쳐야 돼? 네. 아니, 뭐 추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아, 근데 이름 붙였어요, 또. 아유, 왜 내 거를 따라해? 어우, 쳐. 딜샵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야 분위기가 이런데?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습니까? 근데 나는 정말 여기 딜샵 사장님이 따뜻하게 해준 건 고마운데 감사합니다. 왜 나만 반이야? 아 나 기분 나쁘고 진짜 딜샵 대표님 왜 사람이 좀 옷 갖고 차별을 하고 또 왜 너도 롱이고 다 롱인데 나만 반이야? 노세키 8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이렇게 직원 복지까지 신경 써주시는 우리 노 사장님 덕분에 이번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한 건가 그거 저기 뭐 딜샵 거기 대표님이 네. 우리들 다 너무 좋은 역사 해준다고 고맙다. 나 근데 이런 좋은 거 받을 때마다 덜컥덜컥 하는 게 퇴직금 같아. 무서워. 그래도 이거 하나 들고 가네요. 그리고, 아니, 오늘 방송 전에 기념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방송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다들 입고 벗고 선택권을 드렸는데 다 시원하게 벗으셔서 일단 저는 이 감사한 마음에 입고 시작했는데 진짜 요즘 날씨가 더더욱 추워지고 있어요. 올 겨울에 노세키와 함께 하신다면 방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명품 잠바도 선물 받고요. 잠바가 뭡니까, 잠바가? 도빠 도빠로 할게요. 제 직업 아나운서 맞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저희가 오늘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 분은 이 명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명품이라고 하냐 우리가? 비싼 거, 일단. 비싼 거, 네. 제품의 퀄리티가 높은 거. 퀄리티, 퀄리티. 고퀄. 그리고 옷으로 따지자면, 수선을 맡겼을 때 동네 세탁소에서 안 받아주는 거. 네. 갖고 가면은. 너무 리얼한 거 네, 아니야? 갖고 가면, 이거는 저희 안 됩니다. 예. 아 진짜요? 이거 압구정에 어디로 가셔야 그렇죠, 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항상 예. 압구정에 어디로 가래? 명품일수록 오히려 집에서가 관리가 안 되니까 세탁소에 맡기지 않아요? 근데 아니, 세탁소가 이제 동네 세탁소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왜냐면 그 정도의 레벨은 잘못했다가 없어요? 저기 손상되면 몇백만 원을 물어줘야 되니까 꼭 하는 말은 그거 압구정에 어디를 가라. 그렇죠. 왜 명품 수선은 다 압구정이야? 왜 성수동이나 뚝섬을 아, 그런가요? 예, 예.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그쪽에 수요가 몰려 있으니까. 아 그렇군. 그러니까 명품을 안 삽니다. 파이팅! 이세찬 감독께서는 명품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품은 저는 개인적인 명품보다는 지금 통념적인 명품은 남이 인정해주는 명품 같아요. 아, 분명히 해외에서 내가 이걸 너무 좋다고 한국에 들고 들어왔는데 주변에서 인정 안 해주면 이게 명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명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비싸. 가성비가 너무 신발 굉장히 명품 같죠? 신발 동대문에서 65,000원. 마벨. 어, 이거 그 이마트 가면은
할인 매장에 널려 있는 옷. 이거 이마트에 사신 옷이에요? 19,800원. 아니 이게 본인이 명품이 있어서 아, 뭘 걸쳐도. 네, 19,800원. 시계 1도 없고 안경테 이거 48,000원. 렌즈 좀 비싸. 다촉점이라 눈물 나. 반면 노사장님은 늘 명품을 걸쳐도 약간 보세 같고 진짜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있어요. 그게 내 그 주특기야. 아무리 비싼 걸 입어도 사람들은 다 짝퉁이라고. 짝퉁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신발도 짝퉁이에요? 다 짝퉁. 시계도 비싼 오메가 차고. 근데 나는 해도 별로 그렇게 안 보여. 그냥 동네 아저씨가 집에 이렇게 안 씻고 나와서 슈퍼 갔다 나가는. 아무리 비싼 걸 걸치고 나가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 거 마크 보면 꼭 다 만져봐. 내 마크는 왜 만져보는 거야? 떨어질까봐. 내가 뭐 입으면 사람들이 날 보면 마크를 항상 만져봐 이렇게. 나 되게 기분 나빠. 아니 옷을 봤으면 됐지 왜 마크는 왜 만져보는 거야 도대체? 자, 의류에 대한 명품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저희가 자동차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명품에 대한 질문을 툭 하고 던졌는데 자동차에서의 명품 어떤 브랜드가 좀 떠오르세요? 자동차에서의 이 브랜드는 정말 명품이다. 자동차 하면 우리가 저 했잖아요. 얘기했던 뭐 벤틀리, 네. 롤스로이스 딱 명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멋있는 차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포츠카의 명품, 페라리, 람보르기니, 양대산맥도 있었고, 그죠? 맞아요. 노 사장님이 생각하는 명품 브랜드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 현대자동차요. 오. 우선이 형? 우선이 형, 나 이런 사람이야. 전화인데. 우선이 형? 현대자동차라고 그래요. 네, 명품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떼봤는데 뭐 벤틀리,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 8화 공개 미리 했죠, 주제에 대해서. 자, 바로 오늘 주제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님 목장으로 옷을 입고 왔는데 이거 당구장 그 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아니라고요. 옛날 다이, 요새는 파란 다이인데 옛날 녹색 다이, 그죠? 진짜 이거 뭐 담배빵이에요? 아니야.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네. 아들 조용히 해. 어서 오늘 여기는 고등학생 교복이야, 사람 교복. 입고 와가지고 사모님과 학생이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벤츠 한다고 자식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모님. 해추리 맞을래?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이렇게 입고 왔더니 이세찬 감독께서 옷을 막 왜 그따구로 입고 다니냐고 디스를 하지 않으시는가. 또 이번에는 막 당구장이라고 하지 않으시나. 담배빵이 진짜 있질 않나. 담배빵이 어딨어요. 진짜 있는 줄 알았네. 네, 그렇게 오늘 제가 컨셉을 잡고 왔는데 자, 우리는 모두 벤츠를 고급 브랜드, 명품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데는 의의는 없으시죠? 다 딱 봐도 그럼요. 네. 명품, 고급이 떠오르는데 독일 3사 중에서도 특히 벤츠가 그 고급, 명품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세 분은 일단은 벤츠를 좋아하는지 호불호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벤츠가 좋다. 손? 업앤다운입니까? 뭐 이런 겁니까? 손. 아, 그래요? 네. 다 오. 다 좋아하시네요. 역시 벤츠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 벤츠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5756대고요. 2위가 BMW인데 BMW랑 지금 1, 2위 차이가 7,794대의 차이나 나요. 7,000대 이상 차이가 나면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에 BMW를 이제 벤츠가 제치고 나서 그때부터 3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연간 7만 대 판매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벤츠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은 왜 벤츠가 좋아요? 저요? 네. 일단 벤츠 타시는 분께서 네, 벤츠 질문 막 타시잖아요.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싫더라고 이런 거. 자, 방송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 질문을 안 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 떨려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괜히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는 우리나라에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상 교육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은 사실 저는 좀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감독님하고 다르게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도 집에 차가 없었어요. 나는 집에서 차 구경을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차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도 그냥 하는 말이 벤츠는
그때 동네에서도 그런 말 해서 어른들이 물컵에 물을 꽉 채워서 차에다 이렇게 놓고 다녀도 물이 안 옥질러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세상의 거짓말을 알게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른들이 그냥 최고의 차는 벤츠다 그러니까 자랄 때 이미 뭐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최고의 차는 벤츠래. 그러니까 교육도 받기 전에 알기도 전에 이미 사상 교육이 벤츠는 제일 좋은 차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버린 거야. 누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감 가요. 안 깨져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는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어. 다. 예, 선진화된 적에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람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화가 약한 거죠. 문화가 약해서 어린 시절부터 2차 저차를 다 만지면서 큰 외국과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색깔이 정해지기도 전에 이런 주입식 벤츠가 교육도, 짱이야, 이런 거. 받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벤츠가 짱이었고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코끼리 밥솥이 최고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세대 아닙니다. 또 잡아대는 거 봐. 저 뭘 잡았대요 제가. 린다이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는 저는 조지루 씨 세대예요. 어머님들은 이제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주방 용품에서는 코끼리 밥솥이 무조건 최고다. 일제 일본 건데 그럼 일본에 우연히 또 여행 갔다 오면 공항에 전부 코끼리 밥솥 한두 개씩 들고 와서 그걸 선물해 주는 게 최고였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결국은 요즘 하는 게 브랜드 마케팅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 거. 맞아요. 근데 벤츠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어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주입 교육.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 그 흑백 영화든 흑백 TV에서 외화를 보면서 막 더빙된 외화를 보면서 우와 외국이다. 근데 외국에서 고위 관료들은 다 검정색 세단이면 벤츠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흑백이 뭐예요? 아 또. 아, 나는 몰라서 그럼 흑백 TV가 있었어? 원래 TV는 처음부터 칼라 아니야? 아니 저분은 라디오 세대여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예.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도 마찬가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네. 동네에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더 오랜 기간에 한 번씩 이제 까만 색깔 벤츠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나고 항상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야, 그 집의 아들이 벤츠도 아니에요. 벤스. 벤스라. 예. 벤스. 까만 색깔 벤츠를 끌고 왔다라고 하면 저희 동네 사람 다 뛰어나가서 구경을 하고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이제 뭔가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츠를 타야 된다. 이거 확인이 되는 게 아니지만 미국에서 흑인이 성공을 하면은 제일 먼저 타는 게 벤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우리한테 인식이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벤츠는 고급 이미지를 강조해서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혜택이 좀 적은 걸로도 유명한데 2015년 9월에는 이제 그 벤츠 오너가 시동 꺼짐 현상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서 결국 화가 나서 골프채로 이제 차를 부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이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은 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벤츠니까 네. 그냥 명품이니까 이렇게 넘어갔던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방금 뭐 그 할인 혜택이 적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진짜 차를 사려고 알아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건데 다른 외제차들은 약간의 뭐 할인 혜택이 있다면 벤츠는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할인 혜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입니다. 벤츠.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그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살을 에이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할인하면 확 올라갈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이미지. 예. 이미지. 그거를 언제 들었냐면은 루이비통인가 샤넬이 1년에 한 번씩 재고 물량을 태우는 행사를 해요. 그 주지. 태워요? 태워요. 우리나라는 재고가 나오면은 저기 상설 할인 매장으로 네. 빼잖아요. 아울렛 다 가잖아요. 곤지암 나이키 예.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화장품 사업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샤넬인가? 루이비통으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재고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는 그날 파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상이 나오면은 그 신상의 값어치를 기대감을 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예. 태워버리는. 예.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에서는 세일을 일부러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프로스펙스도 그렇게 다 태웠어야 됐는데. 그죠? 네, 시장에서 동대문에서 가격이 무너지면서 프로스펙스가 없어진 브랜드가 되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벤츠 이제 8화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 이야기 먼저 했잖아요. 벤츠가 왜 이렇게 명품으로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벤츠의 역사. 벤츠 타시는 분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벤츠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알고 타시면 앞으로 차를 타는 또 재미, 매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벤츠를 좋아하는 이유. 빠밤! 이제 호흡이 좋아요. 네, 과연 우리가 벤츠를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품질 기능입니다. 뭐 여성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 가방을 사는 이유는 품질 기능이 좋아서 더 오래 쓸 수 있고 할머니가 쓰던 가방을 엄마가 물려받고 엄마가 쓰던 가방을 딸이 물려받듯이 품질 기능 쪽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벤츠도 기능과 그 품질이 참 우수합니다. 먼저 기능 측면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세창 감독님께서는 벤츠의 기능적인 측면 어떻게 좀 파헤쳐 보시는지. 지금 그 홍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네. 할머니 거를 받아 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옷이 혹시 그 옷인가요? 네네네네. 아들? 저게 할머니요. 그때 그 옷이구나. 일제시대 때 그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그 쇄국 정치할 때 몰래 들어왔던 옷. 내가 야인시대 촬영장에서 많이 보던 우리 소품 같아. 이거 명동 거기서 뭐 하는 거 같아. 아, 비싼 거예요. 어, 아들? 오늘 근데 아들 힘들어? 지금 그 말씀에 왜 말씀을 태클을 걸었냐면 네.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거는 성능보다는 벤츠에서 내리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덩달아 올라가는 것 때문에 더 비싼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나라 문화니까. 저는 그 문화 솔직히 싫거든요. 예, 옛날에 제가 스쿠프 네. 아니다. 처음에 티콜 탔어요. 제가 첫 차가. 첫 차가 예, 티코. 그때 제가 딸부잣집으로 시청률 40%에서 잘 나갈 때 잊을 수가 없는 게 티콜을 타고 호텔에 무슨 행사장에 갔어요. 다른 연예인들은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할 때 저 티콜 타고 갔는데 거기 발렛 기사가 인상을 쓰면서 행사 중이었거든요. 하고 시청률 40%인데. 막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기도 하고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화장품 중국 일할 때 그 비즈니스라는 분이 그랬어요. 야, 뗀 놈들한테 차 팔아먹기 되게 물건 팔기 되게 좋다. 그래. 뭔데요? 밑에 소비자들을 공략할 필요 한 명도 없고 우두머리 몇 명만 구워 삶아 놓으면 다 팔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게 문화가 약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어. 옆이 사면 좋아? 그러면 이런 리더 몇 명이 여기 좋은 거야 이거. 그러면 그래. 왕창 사서 면세점에서 그냥 아도로 그냥 장바구니 이렇게 담아갔잖아요 다. 그런 문화인데 그게 선동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동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대다수가 문화가 약하거나 공산국가나 선동주의, 역사가 좀 짧거나 역사가 좀 짧거나.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 벤츠가 그런 문화에 엮여서 온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근데 일단 저희가 벤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벤츠가 명품이라는 데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동의해요. 그거. 그래서 이제 뭐 품질 기술, 명품하면 당연히 품질 기술이 좋아야 되고 이세창 감독님이 얘기했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는 말일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청자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벤츠만이 갖고 있는 벤츠의 그 고유한 기술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나는 네.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나만 대본을 잘못 받은 줄 알았어. 나는 차 얘기만 있는데 계속 막 의류 얘기 나오고 막 다이아 얘기 나서 야 오늘 나 방송을 잘못 찾아왔구나. 이 대본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나는 순 차 얘기밖에 없는데. 제가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길을 잘 찾아가면 어떻게든 그래서 가려고 지금. 피아트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내비게이션 앞으로 하려는데 좌회전을 하셨어요. 지금 다 인터넷에서 잠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엄청 봤어. 지금 피아제는 어디 있지? 막 다시 일터내 주시죠. 네, 카메라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어디 있고 이게? 나 엄청 쫄았잖아 지금. 잘못 온 줄 알고. 자, 벤츠에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최초의 기술을 가진 그런 차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또 오랜만에 시발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발이 왜 네, 나왔지? 시발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최초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시발.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그쵸. 시발 자동차 같이 그런 이제 그 시발점에 있는 차가 바로 이제 벤츠입니다. 시발의 시발이 바로 이제 벤츠라고 할 수 있겠는데 1886년 1월 칼 벤츠가 독일 특허청 특허번호 37435번 세계 최초의 가솔린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등록된 이름은 이제 휘발유 엔진으로 움직이는 차다라는 뜻이었는데 이후 정식 명칭 페이턴트 모터바겐 우리말로 이제 특허받은 자동차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보통 먼 곳은 기차로 갔고 가까운 곳은 이제 마차로 다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한테는 이제 먹이도 줘야 되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연비 같은 거죠. 식비가 많이 들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말이 주차하기 쉽지 않잖아요. 묶어놔야 되니까. 예, 그렇죠. 연비와 이런 주차 공간 모두 굉장히 좀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칼 벤츠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기차랑 좀 비슷한 엔진을 쓰는 증기 마차를 만들었는데도 이것도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 벤츠가 어떻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한번 저절로 가는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그 꿈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굉장히 좀 쉬운 꿈인 것 같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이 시대에 뭐 우리가 하늘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좀 그런 정도의 그런 각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 벤츠가 정말 오랜 노력 끝에 말없이 달리는 마차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 페이턴트 모터바겐에서는 곧 만든 자동차는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네. 바퀴가 3개 달렸어요. 이렇게 앞에, 옆에 2개. 그리고 바퀴도 지금의 타이어랑은 좀 다르게 자전거 바퀴 같이 찾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오. 이렇게 의자에 달려서 자전거 바퀴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했고 엔진이 이렇게 밑에 달렸어요. 밑에 달렸고 엔진의 배기량이 지금으로 따지면 경차 수준 954cc. 그리고 단기통이에요. 기통수가 이제 한 기통짜리고 근데 그 당시에 사행정 지금 우리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거의 다 사행정인데 우리 그 기술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기술이라는 단분 있죠? 있어요. 그 뭐예요? 아 깜짝이야. 저는 과학 시간 나만 있는 줄 알았어. 저 때는 기술 산업 아, 묶여서 있었어요. 그래요? 있구나. 다행이다. 예, 기술 시간에 배웠던 네. 그 사행정이라는 걸 처음 이제 했고요. 봐서 이제 디자인 봐서 알겠지만은 차체도 가볍고 뭐 냉각 장치도 달렸고 그런데 마력수가 네. 마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말 한 마리가 끄는 거고 네. 아까 만든 이분이 말이 없이 가는 마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당시에는 0.75 마력 그러니까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안 된 거죠. 송아지 정도가 끄는 힘이네요 거의. 네. 송아지보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망아지가 그 거의 그렇게 보면 조랑말. 그 말은 마력보다는 소마력이 더 세죠. 토크가 셀걸요. 소가 토크는 네. 느리긴 해도 힘은 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최고 속도가 16km 정도 나왔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당시에 이 16km도 사람들이 너무 빨라서 에어백을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빨라서 시속 6km로 제한해서 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의미를 주는 거는 그 당시 어떤 동물이나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계의 힘으로 어떤 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만들어냈다, 탈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그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결국에는 차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까 나 여기 얘기 듣고 빵 터져요. 왜? 시발에 시발점이라. 그러니까 지금 시발에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 게 페이던트 그러니까. 모터바겐이라고 이해하면 맞아요. 비유를 잘 하셨네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자동차 노새끼랑 좀 다르네. 우리는 대부분이 네.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가 시작되는데 네. 벤츠는 말이냐 마차냐. 마차냐 송아지냐 강아지냐 말이냐 네. 바퀴가 4개. 우리가 지금까지 바퀴 수를 갖고 따진 적이 없었잖아. 네. 근데 바퀴가 3개냐 2개니까 거의 보면 자동차의 시초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약간 좀 클래스가 다른 좀 그런 역사. 그렇죠. 클래스가 다른 역사를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회사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회사보다는 막 바퀴, 말이냐, 그러니까 마차냐, 자동차의 당나귀냐. 탄생이냐 시발의 시발이냐.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뭐 자동차에 특허를 등록했다는 등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처음에 벤츠를 했었어야 되는 거네. 시작을. 괜히 현대를 해갖고. 근데 아 현대에서 그래도 시발이 우리나라의 나왔지. 시발을 찾아야죠 먼저. 그렇지. 우리나라의 시발을 찾아서. 네네. 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차에 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저는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하고 싶은데 막상 이 칼벤츠는 이 차를 잘 활용을 못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네, 정말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네. 최초로 이 차를 최초로 운전한 거는 칼 벤츠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네, 이 아내분이 난 다르지. 예, 최초에 이제 운전을 했던 건데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좋으신데요? 네. 오. 지금 이거 끌고 지금 혼자 타고 있죠? 스스로. 예. 히잡을 두고 운전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특허를 받고도 미완성 상태여서 이 칼벤츠가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대중에게도 이제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 2년 뒤인 1888년에 아내 베르타 벤츠가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이제 두 아들을 태우고 이제 이 차를 몰았던 거예요. 아니 혼자 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 아들 그렇죠. 데리고요? 아직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대단한 여인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20살 때 이렇게 뭐 면허 따고 했는데 차가 없으면 몰래 아버지 키 가지고 가서 운전 한두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사례였던 거죠. 이제 당시에 이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두 아들을 태우고 차를 몰았는데 그것도 정말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독일 만하임에서 포르츠하임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100km가 넘는 거리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세종이나 대전까지는 이제 운전을 한 거죠. 아직 천안, 안정이 천안 정도? 보장되지 않는 예, 차를 예. 가지고. 네, 그 차를 타고 이제 두 아들을 태우고 갔는데 가다가 왜냐면 이게 냉각수가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시냇물을 퍼다가 이제 엔진을 식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언덕이 있으면 두 아들한테 야 뒤에서 밀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다른 코스의 길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칼 벤츠한테 내가 가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 차를 앞으로 이렇게 더 개선을 시켜라.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왜냐면은 당시에는 주유소가 없잖아요. 네. 예, 왜냐면 차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솔린을 약국 가서 샀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그 약국에서 그 얼룩을 지우는 용도로 이제 가솔린을 팔았는데 그 가솔린을 사다가 그거를 이제 가는 길에 이 차에 넣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힘든 여정을 했던 거죠. 이 소식을 이제 들은 프랑스인 에밀 로저가 칼 벤츠로부터 라이센스와 이제 설계도를 받고 1888년부터 프랑스에서 이제 처음 생산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1893년까지 25대를 제작하면서 지금의 자동차 발전에 이제 시발이 됐습니다. 아 여기 시발이 나왔네. 네. 여기 시발이 나왔어. 근데 진짜 이 최초의 차에 탑재된 그 엔진이 칼 벤츠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독일 유명 엔지니어였던 이제 니콜라우스 오토가 개발한 가솔린 엔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차를 만든 만큼 그래도 벤츠가 이 엔진을 만들진 않았지만 다양한 기술과 개발에도 당연히 힘썼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품질과 기능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조용히 있었던 노 사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꼭 어려운 건 다 나한테 나와요. 가장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건 다 나한테. 여기 뭐 피아제 쓰고 뭐 샤넬 쓰고 루이비통 쓰고 다 그래놓고 여기 뭐 씨발 그러고 나는 뭐 이거 나만 저희 중에서 차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셔요. 박식하시니까. 일단은 그 역사는 승자가 쓰죠. 네. 자, 내가 봤을 때는 승자는 벤츠 같아요. 칼 벤츠. 사실 벤츠라는 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칼 벤츠가 승자고 얘네들이 이 당시에 지금처럼 전산이 보급되고 뭔가 기록물이 정확하게 됐으면
아마 뭔가 좀 달랐을 텐데 얘네 벤츠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마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도 참 재밌긴 한데 칼 벤츠와 다임러 그 다음에 코플린 다임러랑 그 다음에 마이바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시작됐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벤츠나 다임러나 마이바흐가 차를 처음 만들었느냐 또 아니야.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역사 기록물에 남지가 않았냐? 승자가 아니었던.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공학도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칼벤츠도 지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칼벤츠가 내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닌데 처음 만든 사람으로 역사 기록물에는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방금 저기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차를 그 칼벤츠의 아내가 몰았던 이 차를 주도적으로 생산한 건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고 홍재경 아나운서가 물어봤던 기술 개발 네. 벤츠가 썼던 기술 개발은 일단은 얘네가 뭐 휘발유 엔진이라든가 사행정, 이행정 이 당시에 1900년대로 접어드는 이 당시에 마차에서 어떤 기관으로 넘어가는 이 당시에 특허 전쟁이 어마어마. 우리 그때 벤틀리 할 때도 봤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특허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특허를 걸어야 되는 거야. 남이 못 쓰게 하고 라이센스비를 받기 위해서. 그때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쭉 벤츠가 어떤 회사냐 해서 이제 벤츠의 특허 관련을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특허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얘네는 비즈니스를 좀 잘했고 얘네는 뚝심 있는 기술 개발을 좋아했지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1877년에 도이치 가스 자동차 공장이 사행정 기관 특허 출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다임러라든가 그 마이바흐라든가 벤츠는 사실 셋이서 한 거예요. 칼벤츠, 마이바흐, 다임러 이 세 명이 한 건데 얘네가 여기에 직접 관여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임러라든가 그 마이바흐는 여기에 이제 직원이던가 뭐 이사든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칼벤츠는 엔진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이 칼벤츠가 특허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야. 하고 싶었는데 오라 한참 더 전에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싹 해갖고 하려더니 오라 누가 벌써 접수를 해놨네? 나도 엔진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 엔진을 만든 사람으로 내가 전 세계에 내 이름을 받고 싶은데 누가 사행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사행정을 반 잘라갖고 사행정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피스톤이 2번 왕복을 하는 걸 4번에 주기로 해서 사행정이란 말을 쓰고 우리가 타는 모터사이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흡입하면서 폭발을 하고 배기를 하면서 압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행정이라 그래요. 얘가 사행정이 안 되니까 이행정을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비슷하거든 터지는 거는. 이행정으로 특허 등록을 다 해버린 거야. 얘가 이 문서에 되게 빠른 놈이야. 그걸 딱 해놓고 요거만 갖고 약할 것 같으니까 엔진의 속도가 변하는 RPM 이런 어차피 엔진을 움직이면 속도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또 특허를 걸어. 그래서 얘가 특허 범위에 조금 더 앞서간 거야. 사실은 다른 애들이 먼저 했는데 이 머리가 비상한 거지. 머리가 비상한 거고 1800 후반년도 그러니까 1880년대 90년대 얘는 이미 우리가 그때 GM에서 했던 배터리로 엔진 시동을 살리는 점화 장치를 개발을 해요. 그 특허를 걸어. 근데 사실 그거 상용화는 GM이 했죠. GM이 차에다 달면서 상용화를 했는데 얘는 1800 후반에 벌써 그걸 한 거예요. 난 놈이죠. 1893년도에 칼벤츠는 우리가 지금 핸들 이렇게 스티어링이라는데 스티어링을 돌리면 레겐 피니언 기어를 타고 타이로드를 움직여서 타이어가 이렇게 타각을 주게 되는데 이거의 시초가 되는 엑셀 피버 스티어링도 얘가 만든 거예요. 또 특허를 걸어. 특허를 걸고 1896년에는 콘트라 엔진. 우리 그때 폭스바겐 할 때인가? 그 폭스바겐의 비틀에 들어간 수평대항 엔진이 원래 걔네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의 누구 거를 포르쉐 박사가 그 히틀러랑 가서 컨닝하고 와가지고 개발해서 했다 그랬잖아. 알고 봤더니 그 오스트리아도 시초가 아니고 칼 벤츠가 콘트라 엔진을 1896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박서 엔진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내구성이 안 좋아서 얘는 개발만 하고 특허만 걸고 안 하는 거. 개발은 했고. 그래서 특허 걸고 그걸 하다 보니까 푸시로드를 통해서 밸브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캠샤프트. 요새 모든 차들은 캠샤프트가 밸브를 열어주는데 캠샤프트도 얘가 만든 거야. 카브레터 엔진, 우리 옛날 포니, 브리샤에 들어갔던 스텔라에 들어갔던 카브레터 엔진도 얘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뭔가는 아닌데 이제 이 핵심이 뭐냐면 마차에서 엔진으로 가는 핵심 부품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자동차인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왜 특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없으면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츠가 만들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1923년에 슈퍼차저라는 그때 감독님 말씀해 주신 NA 엔진, 터보 엔진, 슈퍼차저 엔진. 슈퍼차저는 엔진에 벨트를 걸어서 공기를 더 많은 압축을 통해서 넣어주는데 이 슈퍼차저는 왜 나왔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때 얘네가 비행기 엔진을 납품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돈이 되니까. 근데 비행기를 고공으로 날렸더니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없으니까 엔진이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고안한 게 엔진에 벨트를 걸어서 뭔가 컴프레셔를 돌려서 산소를 넣자.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 날러. 얘가 이제 차를 만들면서 차를 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이 당시에는 사실 슈퍼차저가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어서 자동차들이 그렇게 적용을 안 해. 왜? 땅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엔진이 고성능이 아니라서. 근데 괜히 그냥 겉멋에 비행기에도 달아봤으니까 엔진에 한번 자동차 엔진에 달아본 거. 그래서 1923년에 슈퍼차저 특허 등록. 그래서 또 특허 등록하고 1954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사장되고 있는 직분사 GDI 엔진을 벤츠라는 회사에서 1954년에 직분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용화를 안 시키지. 왜? 약간 문제가 있거든. 열이 많이 나고 내구성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당시에 조금 더 뒤로 가서 일본이 내가 독일하고 짬짬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일본도 1970년, 80년대 당시에 직분사 엔진 개발이 끝나요. 근데 걔네도 그거를 실차에 적용을 안 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새 타고 다니는 직분사 엔진은 벤츠가 아마 제일 먼저 적용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뭐 역사에 없던데 2002년인가 3년에 벤츠의 V6 3500cc 엔진에 GDI 엔진이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3000cc 가솔린 엔진이 NA인데도 불구하고 300마력을 육박하는 거 벤츠가 적용하는데 아무튼 직분사도 얘네가 먼저 또 2003년에는 7단 기어 세븐지 트로닉스 미션이라는 7단 기어를 벤츠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든데 사람들이 7단 기어를 처음 만든 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지? 5단에서 6단, 6단에서 7단 그게 뭐가 대단해? 그리고 대단한 거 없죠. 그잖아요. 단수가 하나 늘어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기어가 4개가 있고 5개가 있고 6개, 7개가 아니라 6단 이상부터 넘어갈 때 기어가 6개, 7개가 아니라 기어가 3개로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면 기어가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어가 3개예요. 근데 3개인데 안에 유성기어를 넣어서 얘가 기어비를 2를 주고 얘가 3을 주고 얘가 2를 줘. 이게 1단이야. 얘가 2를 주고 4를 주고 1을 줘. 얘가 2단이니까 서로 유성기어의 기어 변환비를 복합 짬뽕을 시켜서 1, 2, 3, 4, 5, 6, 7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인 거죠. 기어의 전체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리고 회전의 범위와 기어의 레이쇼라고 그래. 기어비. 이걸 자유롭게 변환을 줄 수 있는 거를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벤츠가 한 것 같지는 않고 ZF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얘네는 또 특허 먼저 하는 거에 목숨을 거니까 이거를 먼저 해. 그래서 2002년도, 3년도 뉴 S클래스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여기에 최초 적용이 되면서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기업이 변환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버벅거리는 시기에서 초반 2003년, 4년, 5년에 엄청나게 AS를 많이 맞아요. 얘네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1923년에 뭐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준비할 때인데 5톤 트럭에다 디젤 엔진. 디젤 엔진은 사실 벤츠가 처음 만든 게 맞더라고. 그리고 나서 푸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산 처음 할 때 프랑스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그때 당시에 독일을 많이 억압을 했기 때문에 또 프랑스에서 발로 툭 차고 내놔봐. 그래서 디젤 엔진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칼 벤츠는 다시 1936년에 승용차에다 넣을 수 있는 디젤을 개발해. 그때는 승용차에 디젤을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였거든. 근데 넣었는데 너무 진동이 심하고 안 되는데 아무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쏘 체어맨이 1990년대에 나왔을 때 그 5기통 엔진 벤츠 엔진 옛날 거를 썼었는데 5기통 디젤 엔진도 1974년에 벤츠가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1931년에 감독님이 좋아하는 독립식 서스펜션 얘네가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82년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승용차에 접목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근데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거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에 다 있는 건데 굳이 뭐 다른 회사들처럼 뭐 안전벨트를 최초로 만들었다든가 뭐 에어백을 최초로 만들 이런 건 없어. 그냥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반 부품을 벤츠가 좀 먼저 만들었구나. 자동차 산업을 선도했구나 하고 여기는 이제 조금 좋은 게 있는데 나는 이거는 벤츠가 마음에 드는 게 1951년에 크럼플존이라고 해서 차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차를 만들면 전체를 뼈대를 설계할 때 그냥 전체를 설계해요. 박치기를 하거나 굴르면 어디가 망가지든 말든 그거는 운전자 책임이야. 제조사 책임이 없을 때야 이때는. 그냥 제조사는 차만 만들면 돼. 엔진 얹고 의자 달고 사람 타면 돼. 근데 벤츠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자꾸 죽는 거야. 반이 접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때 나온 거야.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걸 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여기를 사람이 타는 이 공간을 크럼플 존이라는 말을 쓰면서 차대를 설계할 때 다른 데는 다 찌그러져도 크럼플 존을 찌그러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인 안전에 관련된 기술을 넣어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으로 크럼플 존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충돌 안전 규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진해가 자체적으로 1979년에 옵셋 충돌을 진해가 실시를 왜? 딱 보니까 모든 사고가 정면으로 갖다 때려 박는 것보다 상대방이 와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서로 비껴가기를 하는 사고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와장창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 차가 옵셋 충돌이 강해야 되는구나. 저쪽에서 넘으면 반반 부딪히니까. 그래서 벤츠가 옵셋 충돌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서 요거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81년에 에어백이랑 안전벨트, 텐셔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스웨덴 쪽에서 만든 기술이고 이것도 차에다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또 능동적인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리세이프티라고 벤츠에 써 있는 게 있는데 모든 센서들이 주행을 감지하면서 뭔가 주행 패턴에 어긋나거나 바깥에 달려있는 그 적외선 레이더들이 물체가 감지됐는데 현재 이 차의 속도가 130이야. 그럼 컴퓨터가 판단을 해. 지금 이 운전자의 핸들을 돌리는 이 패턴이나 악셀을 받는 패턴이나 현재 속도나 저쪽에서 다가오는 물체를 봤을 때 이 차는 사고다. 1초 뒤에 이 차는 사고다라고 컴퓨터가 판단을 딱 때리면은 안전벨트를 일단 당겨버려. 왜냐면 안전벨트를 차고 있어도 탁 당겨야 이게 탁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은 날아가잖아. 그럼 날아가면서 어딘가에 부딪히니까 사실 일반적인 안전벨트는 사람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차 안에서의 어떤 물건에 못 부딪히게까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날아가거든. 그리고 탁 걸리니까. 근데 이 프리텐셔너는 사고가 감지될 것 같으면 날 것 같으면 벨트를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의자에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운전을 누워서 하던 앞에 당겨서 하던 핸들과 벽과의 거리를 다해서 의자가 자동으로 모터로 최고의 안전 자세로 의자가 딱 바뀌어요. 이러고 운전하고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되고 누워서 운전하고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서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 핸들이 앞쪽으로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고 에어백을 다단계로 터트려주고 썬루프가 만약에 전복 사고의 각도다 그러면 썬루프 닫히고 나가면 안 되니까 창문 다 닫히고 이런 프리세이프티 기능도 얘네가 만든 거예요. 능동적 안전 시스템. 요거는 내 칭찬해주고 싶더라고. 여기까지. 근데 뭐 딱히 뭐 대단한 건 없어. 근데 왜냐면 이게 진짜 왜냐면은 거의 시초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왜 딱히 이게 별 기술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른 집에서는 우리가 원조 떡볶이집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떡을 만든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아.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한 게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들을 손을 많이 댄 거고. 그래서 난 대단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다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아니, 나는 떡이 있어야 떡볶이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돼. 나는 사실 원했던 건 세계 최초의 에어백을 벤츠가 개발했더라. 안전벨트를 벤츠가 개발했더라. 나는 이런 거를 원했는데 사실 뭐 그런 거는 사실 딴 데서 다 했더라고. 근데 그리고 일단은 벤츠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 특허권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그게 거는. 큰 거죠. 그리고 ABS 부분도 말이 많아요. 왜냐면 벤츠는 진해가 개발했다 그러는데 사실 ABS는 감독 ABS 아시죠? 다른 데서 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그렇지 사부. 저도 그 사부가 원래 스웨덴에서 비행기 공군에 납품하는 비겐이라는 전투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그 기술을 갖고 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GM에서 사부 작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걔네가 만들었는데 또 역사에는 던롭이라는 회사가 그 항공기가 착륙할 때 이 ABS가 없으면 타이어가 금방 파손이 되니까 던롭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또 이렇게 파보니까 보시라는 회사가 또 이 ABS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시는 또 독일 회사인데 던롭은 미국 회사 아닌가? 미국 회사고 사부는 또 스웨덴 회사인데 도대체 이가 뭔가 했더니 또 역사를 쭉 보니까 ABS를 벤츠가 진해가 만들었대. 근데 또 보시에서 뭐라 그래? 이거 욕해서 죄송한데 보시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니네 차를 갖고 테스트를 했지 언제 니네가 만들었니? 그러니까 벤츠는
공동 개발했잖아. 또 이렇게 야, 테스트를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ABS만이라도 좀 벤츠가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벤츠에 대해서 참 재밌는 거, 재밌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담으로 많은 분들이 그 벤츠는 튼튼한 줄 알아요. 저 그런 줄 알았어. 저도요. 벤츠는 원래 튼튼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안 탱크랑 그래요. 박아도 안 죽는 근데 거야. 벤츠랑 사고를 나면은 다른 차는 다 찢어져도 근데 벤츠는 그냥 그렇게 심하게 그게 사고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니 초등학교 때 아까- 우리 아버지가 버스랑 부딪혔는데 버스 쓴 게 다 죽었대요. 너무 그거는 과장된 얘기 아닙니까? 그때 믿었지. 벤츠 운전자는 거론하고 버스 쓴 게 다 죽었대.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벤츠에 대한 약간 로망이 더 생긴 거였어. 그러니까 네. 45명 전원 사망이래잖아. 전원 사망. 운전자까지 싹 다. 뭐 딸 탱크예요? 벤츠가? 탱크랑 부딪혔는데 탱크가 뒤집어졌대잖아. 그리고 누구라고 네, 그래? 맞아요. 벤츠가 있는데 아까 여기 승객들 타는 데를 무슨 존이라고 크럼플존. 하죠? 예, 크럼플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그 정확한 표현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걸 한 차대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로 봤기 때문에 여기를 땅 때리면 충격이 여기까지 그대로 가요. 뒤까지. 이렇게 여기를 빵 때리면 여기까지. 근데 벤츠가 사고가 나면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요걸 3등분으로 계산을 해요. 3등분으로 해서 사고 시에 앞대가리와 트렁크 존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돼요? 네. 때리면 순식간에 다 부서져요. 그리고 그 충격을 얘가 다 먹어. 앞이. 앞만 예. 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저 아는 분이 여기 여의도 기둥에 졸음운전으로 벤츠 S클래스 타고 가다 정면 충돌을 했는데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그리고 차 수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딱 요 앞대가리만 똑 잘라가지고 새로 딱 붙여주더래. 그 기존의 실내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걔네들이 자랑하는 거 땅 부딪혔을 때 문이 열린다는 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코란도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건? 네, 알아요. 아닙니다. 다행이다. 코란도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여담으로 코란도가 전복 사고가 나면 차는 멀쩡하고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 차가 튼튼했는데 사람이 튕겨 다니는 거예요 속에서. 차는 너무 튼튼해서 안 부서지고 사람은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옛날에 레이싱 헬멧을 쓸 때 제 레이싱 헬멧이 150만 원짜리였어요. 헬멧 하나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가 프로 시합 할 때니까 목숨 걸고 탈 때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똥똥 때리면서 야 이거 겁나 튼튼한가 봐 막 사고가 탁 나서 제 차가 폐차가 됐거든요. 3중 추돌이 시합 중에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옆에 그 롤게이지에 머리를 딱 때렸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이 150만 원짜리가 완전 박살이 나 있는 거야. 즉 헬멧이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다 뽀개져요. 빠바바바바박. 그냥 뇌가 멀쩡한 거야. 이해되시죠? 네. 아까 막 이상한 거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뭐 차 의자 이렇게 하는데 벤츠 기술 중에 저 확인은 된 건 아니에요. 저도 못 찾았는데 사고 시 엔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엔진을 단단하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꾹 박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부품 중에서 제일 큰 게 엔진이고 제일 튼튼한 게 엔진이에요. 쇳덩이니까. 꽝 박으면 그 엔진이 뚝 떨어져야지 운전석으로 밀고 못 들어오게 다 버리는 거야, 이 앞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최우선이다. 정치적인 발언인 건 아니죠, 뭐. 네, 아니죠. 벤츠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볼 때 누가 살다가 귀찮으면 그냥 아내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그냥 일단 다 버리겠네.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13년 10월에는 미국 외곽 도로를 달리던 이제 벤츠가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가 무려 122m 절벽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차가 절벽에서 떨어진 다음에 운전자가 정말 이거는 뻥이 아닙니다. 직접 문을 열고 걸어 나왔대. 맞다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말이. 버스 운전사 다 죽었다니까. 맞네요. 45명 전원 사망이라고 버스. 아니 그러니까 45명까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다니까. 절벽 122m 밑으로 떨어진 122m나 버스 45명이나 뭐 삐까삐까하지. 그러면 좀 믿을만 한 것 같기도 그 하고. 우리 아빠가 믿을만 해요, 정말 그 믿을만 어린 나한테 뻥을 쳤겠냐. 아 그리고 정말 이거는 팩트, 정말 이거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해변가 고속 주행 중이던 벤츠가
10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는 정말 크게 파손이 됐는데 이거 역시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나왔대요. 걸어 나왔대요. 그리고 이거를 우연히 한 관광객이 찍었는데 해외 토피로 알려져서 벤츠가 실제로 이 필름을 광고에 활용을 하게 됐답니다. 이 정도면 벤츠 살만한 거 아닙니까? 마케팅을 이미지 마케팅 제대로 우리 아빠 했네요. 또 많네. 탱크랑 부딪혔는데 탱크가 전복됐대. 군인들이 탱크 안에서 못 나와가지고 난리 났대. 그러면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다 벤츠 끌고 전쟁하면 되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그 두 가지, 세 가지야. 물 떠놓고 다니면 물도 안 없어진다. 탱크랑 부딪혔는데 탱크가 전복됐다. 맞네, 다. 맞는 거예요, 역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영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실인 거죠. 그렇죠. 사실을 토대로 이제 이미지 마케팅을 정말 잘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세 분의 말 취합해서 짚어보면은 벤츠가 뭐 기능, 성능, 품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차임은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능 이런 측면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성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벤츠 하면은 고성능카, 이 AMG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벤츠에서 이 AMG가 차지하는 그 의미. 벤츠는 벤츠가 있고 AMG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예. 워낙에 성능이 차별화가 돼 있고 AMG는 1967년에 레이싱 엔진 제조 회사로 시작을 했대요. 네, 시작을 했고 이 회사의 그 모토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원맨 원 엔진. 한 사람이 하나의 엔진을 담당해서 만든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엔진을 맡게 되면은 그 엔진이 완성이 되면 그 엔진을 담당했던 사람의 이름을 그 엔진에다 각인을 해서 박는데요. 예,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 품질을 보증하는 거고 그 벤츠에서 고성능 그 카테고리의 대명사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BMW의 M 시리즈, 그 다음에 아우디의 S 버전, RS 버전, 네. RS 버전하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RS 버전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않아서 저도 피부에 와닿는 것보다 지금 M과 AMG와의 그 힘겨루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뭐 가볍게만 설명하자면 제가 이 AMG에 대해서는 벤츠 263을 리뷰하면서 역사를 쭉 그 안에 넣어놨는데 원래는 이제 벤츠라는 회사 옆에 벤츠를 좋아하는 애들 두 명이 고성능차 벤츠를 튜닝해가지고 시합에 나가면서 이기면서 얘네가 이제 인기가 얻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차를 또 사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얘네 AMG의 마크를 보면 막 사과나무가 있고 막 그래요. 밸브가 있고 막 스프링이 있고. 그게 뭐냐면 얘네가 돈이 없으니까 공장을 어디다 지어? 사과밭에다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야 우리도 공장인데 뭐 마크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사람 이름하고 지역 이름하고 해서 AMG가 된 거고 AMG가 사람과 지역 이름이에요.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AMG가 되고 사과 농장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서 엔진을 집중적으로 튜닝했기 때문에 밸브랑 스프링 그림이 있는 거고 그래서 된 거고 얘네가 이제 한 것들이 뭐 시합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뭐하고 하니까 벤츠가 우리 차를 되게 멋있게 하네.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지분 투자 20%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회사 내에서 벤츠를 사러 갈 때 아예 이제 카탈로그 맨 뒤에다가 요렇게 추가 주문으로 AMG도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잘 팔리네. 그래도 벤츠에서 야 30% 또 인수. 그래서 이제 50대 50. 그래서 이제 완전히 벤츠 쪽 안에 디비전이 들어오니까 판매가 막 더 많이 되고 벤츠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100% 인수. 그래서 지금 AMG는 별도 회사가 아니라 아예 벤츠 회사. 그래서 지금 벤츠는 AMG 패키지라고 해서 원래 옛날에는 패키지가 없었어요. 따로 회사가 있을 때는 벤츠를 사서 이제 AMG를 외부에서 튜닝하거나 아니면 벤츠가 롤린저라든가 칼슨이라든가 이런 브라부스라든가 별도의 튜닝 회사들처럼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AMG만 유독 싹 들어온 거죠.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너무 과하고 괴팍하게 안 하니까 벤츠 눈에는 좋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실력이 검증됐고 그래서 벤츠는 AMG가 있었던 거죠. 지금 튜닝 얘기를 잠깐 하셔서 그러는데 뭐 벤츠 AMG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레이싱 할 때 튜닝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엔진에다 다른 걸 추가를 하는 게 이제 금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에서 엔진이 나오면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4개가 들어 있잖아요. 네. 피스톤이 이렇게 주물로 찍어 나와 있는 재료로 되어 있어서 우툴투둘해요. 그거를 그 그람을 잴 수 있는 저울에다가 4개 피스톤을 재보면 미묘하게 무게가 달라요. 그 무게를 똑같이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갈아낸다거나 그것도 튜닝이 일종의 엔진 튜닝이 되는 거고 피스톤이 들어가는 구경이 요만한데 이 그 엔진 실린더 벽 부분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유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살짝 더 넓히면 그만큼 CC가 더 넓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튜닝도 튜닝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작은 거부터 점점 키운 게 지금의 AMG 튜닝 전문 회사에서 이제 지금의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네. 저희가 뭐 그때 BMW 이야기할 때도 사실 BMW 얘기하면서 M 시리즈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또 너무 많고 벤츠도 사실 AMG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벤츠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AMG의 이야기는 또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마무리를 더할 수가 없어. 맞아요. 너무 네.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또 여러분께 드려야 할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AMG는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껴보라고 주세요. 노사람. 왜뭐 한번 하는 껴보시래요. 네. 네. 잡으시고. 지금. 자, 질문 드릴게요. 현대자동차는 명품이다. 맞다. 오. 아니 오프닝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짠지 가짠지. 의선이 형. 이선이 내 진심이야. 맞지? 진심이라니까. 현대자동차 전화하라고. 전기 왔는데 참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여기 색깔이 소리가 뜨는데 달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 하는 거야 고문당해도 다 통과하거든.